자, 이제 오늘 첫 번째 강의의 주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의 자료는 스노보드에 이미 올려드렸는데, 이 강의의 주제는 누구 물음의 뜻과 얼개입니다. 우선 누구 물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것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도대체 물음이라는 게 뭐냐, 요거부터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물음의 동사형은 묻다입니다. 무덤도 있고요. 또 아픔을 가슴에 묻기도 하죠. 자, 묻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끌어안아서 담아둔다는 뜻입니다. 어떤 것이든 그것을 내가 만났을 때 그 만남이 스쳐 지나가지 않고 그 만남의 충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간직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또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왜 그러한 만남이 일어났는지 또 내가 거기서 무엇을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속으로 곰곰이 생각해 들어가는 것, 이것이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묻는 행위를 말로써 했을 때 그것이 곧 물음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잘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몸짓도 물음이 될 수 있을 테고요. 또는 뭐 이렇게 퀘스천 마크 이런 것도 물음이 될 수 있을 테고, 다양한 종류의 물음이 있겠지만 물음은 아주 넓은 의미에서 말하기에 한 꼴이다. 물음은 두 가지의 때문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이 때문이라는 말은 뭐 관문이기도 하겠네요. 빗장이 걸려 있긴 하지만 한쪽을 연다고 해서 다른 쪽이 열리진 않습니다. 두 쪽을 다 열어야만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물음은 모름을 밝혀 나가는 것이자 아름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물음은 앓을 뒤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난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정확히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뭐 때로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잘 말할 수 없을 때도 있지만 어쨌든 모른다는 사실만큼은 정확히 알고 있죠. 그 모르는 것들 가운데서 내가 정말 알고 싶어 하는 것 또는 알아야만 하는 것을 묻죠. 버릴 수가 없어서 간직하게 됩니다. 그 물음에서 물어지는 것들은 알고 싶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앓을 찾으면 물음이 해소됩니다. 물음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앓이라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 앓을 내가 갖게 될 때까지는 물음이 끝날 수가 없죠. 근데 물음에서 추구하는 이 앓이라는 건 또 무엇일까요? 물음과 앓은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앓이라는 것은 주어진 물음에 대한 올바른 대답입니다. 묻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물음은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제대로 밝혔을 때 제대로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음의 첫 번째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제대로 밝히는 데 있습니다. 그런 뒤에야만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물어야 하는지, 또 내가 이 물음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차례대로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뒤에야 내가 얻어낸 그 대답이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도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제 강의에서 묻고자 하는 물음은 딱 하나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앞으로 저는 이 물음을 누구 물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누구 물음은 무엇 물음 또는 어찌 물음 또 어때 물음, 어떠한지를 묻는 어때 물음, 그리고 왜 물음, 유래나 이유를 묻는 이런 물음들과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이 물음의 성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면 제대로 묻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물음에 대해서 값진 대답을 얻었을 때 그것이 올바른 대답인지 아닌지도 제대로 알았는지 어설픈 알미인지 이것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좀 더 천천히 이 누구 물음이 어떠한 종류의 물음인지부터 철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1927년에 나왔는데요. 독일어로는 Sein, Zeit, 잉글리시로는 Being and Time, 우리말로 옮기자면 있음과 때라는 이 책에서 물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책을 통해서 물음의 얼개를 가져왔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물음에서 물어진 것, 좀 독일어로 도이치를 읽어볼까요? Das Gefragte, 우리말로는 물어진 것 또는 제식으로는 물음거리, 먹거리가 있죠. 먹을거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일반화시켜서 들을거리, 볼거리, 물음거리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물을 거리라고도 볼 수 있겠고 또는 이제 물음거리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어려운 도이치인데요. Das Befragte. 독일어를 웬만큼 아시는 분도 이걸 제대로 번역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물음이 던져진 것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물음을 받는 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흔히 농담식으로 내 마음 나도 몰라 저기 별들에게 물어봐. 그럼 누구에게 물어봤나요? 별에게 물어본 것이죠. 이렇게 물음이 물어진, 그래서 물음에 대해서 대답할 의무를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베프락테라는 낱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어디 물어볼 때가 있어야 물어보지, 그래도 잘 쓰이고 있죠. 물어볼 때 사람일 수도 있고 별일 수도 있고 과학자라면은 어떤 물질의 구조일 수도 있겠고 실험 장비들 이런 것들이 바로 물어볼 때라고 하겠습니다. 현미경을 살펴보면 거기 물질의 구조가 나오죠. 광학 현미경 이런 것들은 나노미터까지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광학현미경을 바라본다는 것, 이것이 바로 광학현미경에게 물어본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물어볼 때는 바로 물음이 던져진 것이란 말의 뜻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구조는 짜게는 짜임의 낱개를 짜게라고 할 수 있는데요. Das Erfragter라는 것은 조금 어렵죠. 이것도 우리말로 번역이 좀 어렵습니다. 물음으로써 꾀하려 하는 것, 물음의 의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말로는 물음의 까닭이라고 새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좀 필요하죠. 묻는 사람, 물음을 던지는 자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묻는 사람의 문제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과 관련해서는 아주 어려움을 낳습니다. 보통 검찰 자신을 수사할 때는 그 수사의 공정성이 늘 문제가 됩니다. 내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을 물을 때는 묻는 사람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 대답의 공정성에 대해서 혹시 나를 찬미한 건 아닌가? 남들을 기만하기 위해서 자화자찬 또는 거짓말로 내가 누구인지를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을 살 수가 있죠. 어쨌든 이 누구 물음에는 크게 4가지의 짜게가 있다. 이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누구 물음에서는 그 특성상 물어진 것도 나이고 물어볼 때도 나일 수 있고 물음의 까닭도 나와 관계되어 있고 물음을 던지는 자도 나 자신이므로 아주 독특하게도 나의 맴돌이가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누구 물음 속에 나의 맴돌이 현상은 어떤 흠이나 결점이 아닙니다. 이 물음의 근본 특징인 것이죠. 나는 물음을 물을 줄 아는 자이지만 동시에 그 물음에 대답할 줄 아는 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자라는 말을 놈이라는 말로 좀 바꿔 쓸 생각인데요. 놈이라는 것은 본디 높임말이었습니다. 내 앞에 놓여 있는 분, 이 정도의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주로 써야 될 말이죠. 그러니까 물음을 물을 줄 아는 놈, 또 대답할 줄 아는 놈,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물음에서는 묻는 사람으로서의 나는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다시 되묻게 됩니다. 내가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면은 도대체 나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나는 무엇인가? 라는 의문이 생겨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인가? 라는 이 물음은 크게 2가지에 대한 선행적인 해명을 필요로 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해명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제가 별도로 나의 우리말 뜻풀이라는 글로서 대신하겠습니다. 여기서 강의하기는 시간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글로 올려서 여러분이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물음인가?
무언 물음의 특징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저는 별도의 책 논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강좌에서는 오직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만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별도의 글을 통해서 무언 물음의 특징 또한 또 다른 별도의 글을 통해서 설명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식이란 한국 철학자분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책을 통해서 세 가지 대답을 내어놨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모두 인간이다 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인간이란 이 사실보다 더 확실한 사실은 없다고 자신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는 신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잘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신이란 무엇일까요? 신은 과연 무엇이란 물음으로 물어질 수 있을까요? 사람은 짐승이 아닌가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유전자상으로는 식물과 동물과 사람이 많은 부분에서 겹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눈은 사람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식물의 유전자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사람의 많은 신진대사 부분도 식물과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유전자적으로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이 아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문화가 있고 문명이 있고 말할 줄 알고 컴퓨터를 쓰고 우주로 우주선을 날려보낼 수 있다고 해서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진다고 해서 사람이 짐승이 아니라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숙고해야 됩니다. 엄정식이 말한 두 번째 대답은 우리는 20세기 후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이라는 것입니다. 등등. 세 번째는 우리 모두 한국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국을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꼼꼼히 읽어본 뒤에 좀 한 가지 큰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엄정식은 누구 물음의 구조라든지 누구 물음이 본래 묻고자 하는 그 물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 내용을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치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라고 말했다는데 그 말이 무슨 의미냐? 그 말의 의미를 전해주는 쪽으로 논의를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 전체를 살펴보면 우리가 한 번쯤은 익숙히 들어보았음직한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접근법은 소개학이라고 생각합니다. 파고 들어가는 알을 얻고자 하는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누구 물음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는
소크라테스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에 대해서 나는 내가 모른다는 바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무지의 지라고 고백했다는 사실과 같은 게 아닙니다. 그런 또 하나의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연 우리가 이 물음을 왜 묻는 것이며 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물어야 하는지를 천천히라는 말의 의미는 물이 차오르듯이 때를 따라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가 맺듯이 시수 때를 따라 무르익는 방식으로 가는 것, 이것이 천천히 가는 것입니다. 열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현재를 갈고 닦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가 그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현재를 건너뛰고 미래를 따오는 것은 반칙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말했는지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과 관련해서는 하나의 참고 사항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누구 물음에 물음을 물어야 하는 올바른 방법이 무엇이냐? 학문은 어떠한 학문이든지 간에 올바른 알매, 짜임새를 짜나가는 것입니다. 학문은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알을 짜나가는 것입니다. 알미라는 것은 물음에 대한 올바른 대답이었습니다. 물음과 암 사이에 올바름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사이언스가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 물음이 학문적으로 알매 짜임새를 갖춰서 물어지는 물음이라고 한다면 거긴 반드시 방법론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이 방법은 증명의 방법을 뜻하는 것입니다. 나의 물음과 나의 대답이 어떤 측면에서 올바른지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에 대한 마련이 없이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은 소설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강의에서 방법론을 길게 논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전제로 할 텐데요. 여러분이 공부하실 마음이 있다면 공부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현상학이라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 누구 물음의 방법으로 현상학, 제 식으로는 나타내기입니다. 나타내기라는 것은 누구의 물음에서 물어진 이 나라는 현상이죠. 나타난 것을 저마다의 나에게 나타나는 그대로 내보이는 것이다. 나타내기란 무슨 뜻이냐면 어떤 것이 나타나는 그대로 내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의 반대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해가 좀 쉬울 것입니다. 형상학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형이상학, 자연너머학이라고도 부를 수 있었던 이런 학문입니다.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은 인이예지신을 갖추고 있다. 또는 사람은 이마고데이, 신의 모상이다.
피조물이다. 또는 사람은 본디 이치를 깨달을 줄 안다. 호모 루덴스다. 놀이할 줄 안다. 이성적 동물이다. 말할 줄 아는 생명체다. 경제적 동물이다. 윤리적 동물이다. 등등 이 수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은 이러저러한 본디 모습, 한마디로 형상이라는 것을 갖추고 있다. 이것이 앞서 결정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형상학입니다. 사르트르의 그 유명한 말,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라는 말이 이 형상학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질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무엇인지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 나는 학생이다. 그 안에서도 좋은 1등하는 또는 나의 정체성을 고민하는 등등 수많은 수식어들을 통해서 다양성을 그 안에 품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 정해져 있지 않고 상황마다 우연히 그때그때마다 내 스스로 결정해 가야 되는 것이죠. 사르트르가 말한 실존은 말 그대로 보자면 나가서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실존, 실제로 존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나가서는 자이지, 나가서는 놈이지 실제로 있는 돌멩이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존이란 말이 잘못 번역이 되어서 사르트르의 그 유명한 말도 오해가 됐습니다. 사람의 모습은 스스로 나가섬으로써 그때그때마다 결정되는 것이지, 실존하는 것이지, 그 무엇으로 딱 앞서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란 뜻입니다.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라는 것은 사람의 본질, 사람이 무엇인지는 앞서 결정되어 있지 않고 저마다, 그때그때마다 나에게 나타나는 그 나의 모습으로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사르트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타내기 라는 것을 누구 모름의 방법론으로 제시를 해드립니다. 일단 이것에 아주 중요한 그 보기를 들어보자면 나는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라는 물음을 묻고 어떻게니까 방법이죠. 어떻게 나타나는가. 키에르케고르의 답변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키에르케고르에게서 나는 죄인으로 나타납니다. 그의 삶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제가 해놨죠.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놈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인데 그 죄가 신 앞에 지은 죄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중죄라고 봤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라고 봤던 키에르케고르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가는 것이 삶의 목표라고 봤습니다. 신 앞에서 저